오늘 새벽 그리스 국민이 채권단의 긴축 요구를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찬반이 팽팽할 거라던 예상과 달리 62%의 압도적인 반대로 국민투표가 부결됐습니다. 국민들의 선택에는 어떤 배경이 있었는지, 한국 사회가 새겨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구제금융 수용 여부에 대한 그리스 국민의 압도적인 반대,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리스 사태는 어느 한쪽에 뭐 원인이 있다기보다 다중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예. 다각적인 차원에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리스 사태에 문제가 있다라는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 그리스 사태 원인부터 따져봐야 예. 국민들이 왜 그렇게 선택했는가 이야기가 될 것 같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제 이야기했지만 그리스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준비되지 않은 유로화에 편입된 것,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책임자는 루카스 파파디모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1990년대에 미국의 굉장히 커다란 경제학자 위치를 차지하고 연준에 있었죠. 그러다가 삼인정부의 그때 당시에 그리스 삼인정부의 다양한 경제 자문력을 맡으면서 영향을 확장하다 나중에 그리스 총리까지 됐는데, 어쨌든 이 파파디모스라는 이 사람이 역할이 그리스가 유로존에 편입하게 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편입될 때 과연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 골드만삭스를 고용하면서 그리스 경제와 정부 예산에 대한 통계를 조작까지 했어요. 이게 나중에 밝혀진 사실인데, 예. 그렇게 하면서 억지로 그렇게 편입되게 된 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건 다국적 기업에 있어서의 이익을 다시 환원한다든지 돌려주는, 그러니까 민중적인 요구와는 정반대의 입장에서 들어간 거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유로존의 편입이 그리스 사태의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두 번째로 생각한다면은 역시 많은 얘기했지만 세금 탈루라든지 전반적인 부정부패가 만연했다. 그것이 국민들로 하여금 아주 염증을 일으키게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반대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그게 설명이 될지 모르겠네요. 예, 2013년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지하경제 규모입니다. 보시면 예, 지금 아직 화면이 준비되지 않았는데요. 예, 화면이 나오면 보면 그리스가 1위입니다. 24.3%고 이탈리아 2위 21.2%, 포르투갈 3위 19.4%인데, 지금 이야기된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상황에서는요 어떻게 이야기되냐면, 그리스가 맨 처음 그레시트, 그러니까 유로존으로부터 탈피하게 된다면은 뒤따라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나라들이거든요. 즉 지하 경제가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회가 부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그 부패는 어디랑 결탁되냐? 공무원 조직이랑 결탁이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패되어 있다. 위부터 아래까지 다 부패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예. 그림에 나오고 있는데, 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리스가 24.3%로 가장 커다란 이 지하 경제 규모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 독일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썩었다는 건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라가 전체가 다 썩었다는 거예요. 이때 당 총리부터 이 밑에까지 다 썩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염증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현재 권력 물러가라 이거죠. 그래서 등장한 게 시리자 정권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라 해서 시리자 정권이 해결하겠다 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배경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현재의 그리스는 다들 아는 관광대국입니다. 근데 예. 관광대국이 무엇이랑 연결된 해양업이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리스는 제조업이 약해요. 어디에 뺏겼냐면 중국이랑 우리나라한테 뺏겼거든요. 이제 관광업에 이렇게 관광업으로 몰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제1해양 산업이 이렇게 섬과 섬으로 이어지는 그 해양 관광 산업에 다 공무원들이 다 결탁해서 서로 뿌리 깊은 이 부정부패 사슬로 얽혀져 있습니다. 이게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세 가지 요건이 딱 구조화되어 있다 보니까 국민들은 이미 2010년과 12년도에 IMF 말대로 구제금융을 받았는데, 그거 받고 나선 잘 살 줄 알았고요. 그 위기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또다시 더 깊은 긴축을 요구하니까 사람들이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당연히 반대 투표를 하게 된 것이죠.
예, 그리고 경제 파탄 원인을 두고 국내 언론에서는 가장 많이 강조하는 프레임이 하나가 있습니다. 복지가 과잉이다, 국민성이 게으르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또 어떤 경제 매체의 경우에는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를 택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침에 그거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예. 아니 아무리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그리스라는 나라고 나랑 이해관계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더라도 물론 우리나라가 물린 돈도 별로 없어요. 수출이 한 60위 정도 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그다지 그렇게 긴밀하다고 생각되지 않지만 그 나라 국민들의 주권적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를 선택했다 라는 식으로 이건 악담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야기가 바로 복지과잉, 나태, 게으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만들어 놓은 프레임입니다. 아니에요. 지금 만약에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2007년 그리스 GDP 대비 복지 이 지출 비중이 몇 퍼센트인지 알면 이런 얘기 못 합니다. 그때 그리스의 복지 그 지출 비중이 21%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보다 아래예요. 우리나라야 아예 떨어져 있고. 근데 그렇다면은 복지 과잉으로 만약에 망했다. 그리스가 망했다라고 한다면은 먼저 망해야 할 나라가 있어요. 독일입니다. 독일이 28%예요. 스웨덴 망해야 합니다. 스웨덴은 마찬가지 28%예요.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복지과잉이다라고 나오는 거는 프레임 씌우는 거죠. 프레임 딱 씌워가지고 복지과잉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나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태하고 게을러서 그리스는 망했다라는 얘기는 자 전 세계 OECD 국가라든지 이렇게 노동 시간을 봤을 때 멕시코, 우리나라, 그리스가 1, 2, 3위 차지합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위에 있는 사람들은 부패해서 세금 탈루하고 부정부패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민중들은 세금 탈루할 돈도 없고요. 일할 시간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 가가지고 쉬기도 참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가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아니라 배부른 돼지라는 건 이건 국내 언론의 수준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 복지 과잉에 대해서 많은 지적이 나오면서 사실 잘못된 정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예. 국내 언론이 그런 프레임을 만들면서 하는 말이 한국 경제도 복지를 늘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죠. 연결해가는 부분이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 연결해 가면서 지금 이야기되는 뭐 사실 의무급식이 맞습니다. 무상급식이 아니라 그건 무상급식 선거 때 쓴 거 의무급식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 국민들에게는 4대 의무를 지우면서 교육의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의무적으로 교육받아야 한다라고 하면서 국가에서 마땅히 메꿔줘야 할 아이들 밥 먹는 교육까지 이건 돈 내고 하라는 건 국가가 의무를 지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복지 부분에 있어서의 자신들의 프레임을 씌우고 다른 사건들도 그렇게 지구 정반대에 있다고 정부 잘 흐르지 않는다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프레임 씌우면서 복지과잉으로 물론 복지과잉 부분이 없다라는 건 아닙니다. 예. 공무원 같은 경우는 그리스 공무원 같은 경우는 유령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써갔다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유령 공무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연금을 받게 될 때 은퇴하게 되면 그 사람 죽지 않습니까? 죽고 나면 그것이 딸한테 상속이 돼요. 딸이 결혼할 때까지 그것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규모가 상당히 63,500명이라고 굉장히 크거든요. 왜냐하면 예. 지금 전체 유권자 수는 뭐 그렇게 1,100만 명 수준의 그리스 공무원 수가 80만 명. 그 가운데 연금을 유령 공무원만 6만 3천 명이 넘는 상황이니까 분명히 그런 과잉복지는 있지만 이거는 일부 소수 공무원 내지 지배계급 특권층에게 있는 거지 대다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과잉이라고 포장하는 겁니다. 이건 아니에요. 우린 그 프레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까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 빈익빈 부익부가 복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저소득 측의 경우에는 경제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택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리스와 한국이 어떻게 보면 좀 아픈 공통점을 갖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나라 그 가계부채가 1,300조가 넘었다고 하죠. 예. 여전히 그 부동산 거품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 사항을 그리스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이 상황,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IMF라는 아픔을 겪었고 지금 그리스는 현재 고통을 겪고 있고 똑같이 양극화의 고통을 같이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긴축이 답이냐라고 질문했을 때 긴축이 답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아이슬란드의 사례입니다. 예.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지난 3, 40년 동안 부국으로서 정말 그 전 세계에서 5위 안에 들어가는 부자 나라에서 갑작스럽게 1인당 5억 원의 부채를 가진 국제 채무 국가로 전락을 했었죠. 이것이 1998년도 의 대한민국, 2015년도에 그리스의 IMF가 요청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들어갔었거든요. 그럴 때 아이슬란드 국민들과 아이슬란드 정부가 선택한 거는 무엇이냐? 지금처럼 대한민국 정부와 그리스 정부처럼 긴축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시리자 정권은 긴축 그걸 반대하면서 겨우겨우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는 완전히 긴축으로 고통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선택했던 아이슬란드 정권은 정반대 복지 예산 늘렸습니다. 그리고 몇 년 사이에 4배나 늘어난 실업자들을 위해서 실업 문제에 굉장히 집중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업자들을 계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실업급여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아주 역발상을 했죠. 역발상을 하면서 그리스는 2013년에 2.8% 경제 성장을 하면서 뒤집어졌습니다. 아주 최단기간에 예.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어낸 겁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ILO에서 내놓은 경제성장 방법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이야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의 위에 올라가지도 않는 사항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으로 학자 그룹이라든지 관료 그룹이라든지 여기에서 갖고 있는 편향성, 미국의 치우쳐진 편향성 여기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아이슬란드의 사례를 좀 더 지켜보면서 정말 제대로 된 분배가 성장을 일으킨다라는 생각까지 해야 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스가 어쨌든 구제금융을 반대한다. 국민투표가 부결이 됐고요. 앞으로 가장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렉시트, 예.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가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이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상식적으로요. 그리스가 그렉시트, 그러니까 유로존으로부터 빠져나간다라는 거는 그 뒤에 포르투갈이 나간다는 소리고 스페인이 나간다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유로존으로부터 탈퇴가 되면서 유로존 자체가 붕괴가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거는 지구적인 굉장히 악재입니다. 이거를 과연 그대로 보고 있을 것인가? 저는 절대 그리스에 가장 돈이 많이 물려있는 독일과 프랑스가 그대로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만약에 독일과 프랑스가 그리스의 빚을 탕감해주지 않고 계속 내몰았을 경우 그 뒤에 나타난 더 악재들은 도저히 그리스와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서 막을 수 없는 악재까지 갑니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안보 문제까지 연결돼 있어요. 왜냐면 나토라는 예전에 있었던 요 그룹에서 그리스 유로로 가면서 러시아와 같게 붙게 되거든요. 그리스가. 그럼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제패하고 있는 세계 질서 안에서의 균열이 생긴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도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 전반적인 걸 살펴봤을 때 지금 상황은 계속적으로 너네 찬성하지 않으면은 그리스 탈퇴가 되는 거고 이런 멀어지는 거야라고 계속 협박했지만 당장 반대하고 나니까 말이 바뀌거든요. 그런 상황까지 봤을 때 현재 유로존 잔류를 묻는 투표라든지 유로존 잔류 여부 상관없이 더 좋은 식으로 이렇게 협상력이 강해진다는 치프라스 정권이라든지 이거 부딪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할 가능성은 높아졌지만 그렇게 쉽게 단행할 수 있는 건 국제 역학적인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투표 결과 자체가 유로존 잔류 여부를 결정한다라는 것이 일종의 협박이었다는 걸 좀 반증하는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리스 민중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제한된 상황에서 공중포격을 하면 언론 플레이하면서 당신들이 찬성하지 않으면은 당연히 유로존으로부터 탈퇴하게 되는 걸 우리는 생각할 거고 우린 당신들 내보낼 거야 라고 협박을 한 거지. 근데 막상
한쪽에서 그래 치킨 게임에서 우리는 탈퇴 좋다 해가지고 반대 찍어버리니까 겁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민중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다 습득하지 못했지만 그 집단 지성의 힘으로 연대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힘을 발휘한 것이다. 저는 이번 그리스 사태에서 가장 커다란 승리자는 그리스 민중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